네,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종대 정옥식의 평화로 10월 1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본부장 김종대 전 위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평화본부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정 회장의 당대표가 바뀌면서 예, 당직 개편이 다 됐기 때문에 예, 저희는 자동으로 임기가 만료된.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뭐 이제 평당원 평당원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연대통일연구원의 겸임 교수로가 있으니까 예. 그럼 김종대 교수님으로 좀 이제 호칭을 어색하긴 해도 해도 뭐 다른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대 교수님 자리 좀 하고 이상하네. 계시고요. 참 예, 어색해. 지금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정태인 선생님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아유 정태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네. 모시려고 했었는데 좀 바쁘셔갖고 이번 주에 삼고초를 네. 끝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삼고 처리 안 했습니다. 제가 제 말로 걸어왔습니다. 예. 문자 메시지로 3번 청해드렸는데 응해주셔가지고 저는 삼고초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정태인 선생님은 이제 그 경제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 최근에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어요. 네, 이제 네. 정태인 박사님으로 불러달라고. 네, 북한학 박사라는 건 없고 네. 그냥 경제학 박사로 분류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거기 이제 크게 보면 북한학이고 그 세부 예, 전공으로 북한 경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하고 안보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경제는 안보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두 개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원래 일반 이론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고전을 많이 했죠. 네. 네, 정옥식 대표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반도 비핵지대 화가 없었으면 제 네. 논문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아유,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따 점심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태인 선생님께서 이제 두 분은 또 참여정부 때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인연도 네, 있으시고. 몇 번 뵀죠. 네. 예, 가끔 그 옥상에 담배 피러 가다 보면은 네. 그 한숨 쉬고 계시더라고 휴게실에서. 네, 그때 제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 예. 네, 맞습니다. 하실 때였고 예. 우리 김종대 교수님은 일개 행정관. 네. 그렇게 두 분이 또 오랫동안 인연도 갖고 계시고 또 네. 정의당에서 또 중요한 역할도 또 쭉 해오고 계시고 이런데 우리 그 정태 선생님 박사님께서 이렇게 북한 문제, 안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뭐 사실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제가 참여정부 비서관 할 때 첫 번째 보직이 동북아위원회 기조실장.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동북아를 한다는 거는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다만 크게 네, 미국이 있고 EU가 있으니까 네, 중국과 동북아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삼자 정립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발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럽연합, 그 북미, 그 나프타라고 불리는 음. 북미 자유무역 협정지대가 있고 그래서 뭐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뭐 예, 동북아에서도 이제 일종의 경제 협력 블록을 만들어서 크게 한 세 덩어리 정도로 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해 보자 이런 취지가 예, 강했던 근데 거죠. 당시에도 참여정부 때 육자회담이 진행됐고 사실 육자회담이 그랬었죠. 제일 중요한 틀, 지금도 저는 유효한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해와 이거를 연결시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 안보를 동시에 사고할 수 없으면 네.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 56에 이제 북한 대학원을 가서 아니 저는 오히려 더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 남들은 다 포기할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또 그때 새로운 출발, 도전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다는 건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아니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정태인 박사님이 페북에 글 올리신 거 보면 어떤 논문을 읽고 그 논문 이제 요약하고 이런 것들 올리시는데 그뭐 하루에도 몇 편씩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런 뭐 거를 눈이 침침해지고 뭐 저도 아직 젊습니다만 막 그래서 잘 안 읽히는데 엄청나게 자료들을 막 이렇게 섭렵을 하시면서 나이 5, 60이 모여가지고 그걸 또 사유제가 아니라 공공재로 풀어놓으신단 말씀이에요. 예, 아니 그거 사회에서 뭐 하게요? 제가 그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동북아 시대 위원회 거기 네. 비서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어떤 전 세계적으로 다자 협력에 대한 낙관주의가 좀 팽배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과 이렇게
경제 안보의 대화가 네.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세계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각자 도생으로 하는 않습니까? 게 아니냐 뭐 그런 이런 면에서 좀 그 시절과 지금의 격세지감이 느껴진다면 어떤 점입니까? 그렇죠. 가령 제가 동북아위원회 할 때도 EU를 모델로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EU는 저기 바깥에 있잖아요, 소련이. 네. 근데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면 중국이 안에 있어요. 오히려 네. 미국이 사실은 바깥인데 네. 이 부분이 공동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제 안보 문제랑 연결돼 있었고 그때까지는 미국도 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뭐 그때 가장 자신이 있었는데 WTO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네. FTA 방식으로 한 나라씩 각계격파하자. 네. 네. 그리고 여기 죄수의 딜레마예요. 한 나라가 하면 다른 나라가 따라올 것이다. 정확히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했어요. 네. 불행하게도 동북아 공동체를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물어버린 거죠. 네. 그게 한미 FTA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미 많이 FTA에 대해서 반대하셨죠.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네. 내셨죠. 예. 그래서 그래서 거리에서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현재 정부와 현재 그룹과 완전히 갈라섰는데 그 이후에 결정적인 계기는 2007년 8년 금융위기가 네. 미국에서 터지고 세계를 구한 건 중국이었거든요. 사실은 중국도 그 전까지는 자기들의 힘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했는데 네. 자기가 중국 세계를 구하면서 격차 확 벌어지고 빨리 쫓아가니까 중국도 이제 오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를 하면서 현재의 안보 정세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지금은 중국을 포함한이라기보다는 제 머릿속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EU, 미국, 동북아였다면 지금은 중국, 미국 그리고 제3지대 같이 그러니까 EU를 포함하면 더욱 좋고 네. 동남아라든가 그리고 일본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일본은 미국에 가 있는 것 같고 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전체 구성은 완전히 달라졌죠.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참 빨리 변했다는 느낌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그 다자주의 네. 가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일방주의, 각자 도생 이런 쪽으로 가면서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지역별, 진영별로 어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생존의 길을 모색할 것이냐. 그래서 동북아 시대 위원회도 그런 취지를 갖고 나왔던 건데 지금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뭐 이런 어떤 양자택일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2부 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오늘 또 예. 정태인 박사님을 모신 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듣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일부 순서에서 좀 다뤄볼 만한 주제는 그 사흘 전이었죠. 북한에서 그 한밤에 당창건 그 75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열병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병식의 키워드는 눈물과 ICBM. 눈물과 ICBM. 이걸로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도 그 열병식 좀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뭐 열병식이나 그 이후 좀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는 어떤 뭐 논의들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정 박사님. 저는 네. 4, 5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열병식을 보면서 뭔가 함의를 찾아내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거리가 멀어서 두 분이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두 분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그 북한의 열병식은 어떤 북한 핵무력의 최종 완성태 이미지를 네. 이렇게 그려주는 하나의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그 전쟁 억제력의 형태를 개념화하고 이미지화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 거기에 전시된 무기를 보면은 역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의 전쟁. 첫째는 글로벌 전쟁이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전쟁입니다. 네. 두 번째 전쟁은 괌이나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는 태평양 지역 전쟁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한반도 전역을 재래식 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한반도 전쟁이거든요. 네. 이 세 가지의 대표급 무기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나열을 했어요. 그 세계 전쟁은 ICBM이 되는 거고. 이번에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다. 뭐 그래서 저게 진짜 미사일이냐, 뭐 외관만 그럴싸하게 만든 거냐 이런 논란도 아직은 있는데. 모형입니다. 네. 예, 아직은 모형이고 저건 시험되지 않은 건데 이제 지상 엔진 시험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기술은 그 근접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315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 우리가 화성 미사일 그 전 단계에 깜짝 놀란 게 백두산 엔진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4.28 혁명이라고
김정은이 아주 극찬을 했던.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뛰어난 엔진이 나왔고 이게 작년 11월에 그 동창리 핵 미사일 시험장에서 실제로 시험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북한이 네.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군사 능력을 시험했다. 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했는데 그것이 새로운 ICBM을 염두에 뒀던 시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화성 15보다도 더 그 직경과 그 크기가 늘어난 이런 어떤 그 확대된 그 ICBM이 선보였는데 이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초거대형 ICBM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서 그래서 뭐 몬스터다, 뭐 괴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미국이나 그 소련 지금 러시아죠 이런 나라들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건 소량이고 경납고 네. 예, 경납고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훨씬 더 크고 파괴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주로 고정식입니다. 그렇죠. 예. 고정식 이제 경납고 이제 뚜껑으로 덮어놨다가 예. 유사시 뚜껑 열고 발사시키는 이게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게 뭐 세계 최대기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좀 실상과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를 텔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동식 발사대라는 거는 이제 은폐된 어떤 그 터널이라든가 어떤 그 은폐 기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저 요격당할 기회를 상대방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고정식이라고 하더라도 고체 연료 미사일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전 경고 없이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북한 미사일의 주종은 액체 연료를 사실은 주종으로 하고 있고 ICBM도 전부 액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은 그 어디 터널 같은 데서 연료 주입하는 걸 은폐해서 연료를 주입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발사하는 이런 식의 그 전략 로켓 전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고체 연료 미사일이 이제 북극성 4A형이 선보였습니다. 요거는 주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쓰여질 네, 그럴 걸로 가능성이 보는. 높죠. 예. 예, 이거는 중거리 미사일 정도로까지도 평가되는 약 3,000km 나갈 수 있는 일본이나 이제 괌 같은 데를 위협권에 사정권 안에 이제 넣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저기 전술 지대지 미사일 이스칸데르라는 이거는 막 그 궤도가 변화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투수로 얘기하자면 느린 커브에 해당되는 빠른 직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격 상대방의 요격 시도를 갖다 회피하기 위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야공도 이렇게 날라오다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옆으로 체인지요. 치면은 이제 헛싱이 되는 것처럼 예. 요격을 회피하기 기술이 좀 내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투수가 다양한 구위와 구종으로 무장해가지고 타자를 농락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 네. 이번에 보면은 그 기능과 목적에 따른 다양한 무기 체계의 대표급들을 다 선보임으로써 네. 어떤 세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과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북한식 그 저기 하나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이번에 진행이 된 거고 네. 여태까지 봤던 열병식 중에서 가장 고러한 개념들이 완성된 형태로 선보였다. 물론 이건 개념상입니다.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지 저게 실전에 배치된 무기냐? 저 중에 실전에 배치된 무기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네. 북한의 경우 이제 적어도 공격을 하겠다보다 내가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남한에서 공격을 하든 일본에서 공격을 하든 아니면 하와이에서 공격을 하든 본토에서 공격을 하든 거기에 대한 보복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자위 억제 능력을 네. 보여줬다라는 걸 보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핵 경제 병진 노선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2018년 4월달 당대회에서 지금은 강요된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죠. 네, 병진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네. 네. 그러니까 비핵을 없애고 이제는 경제에 전념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제재와 안보에 대한 확신이 없이 지금 이제 다시 이 진창처럼 질질 끌리니까 핵 경제 병진 노선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김정일이나 김일성하고 다른 것은 눈물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미안하다. 네. 고맙다. 뭐 일각에서는 뭐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뭐 악어의 눈물도 안 흘렸으니까 그죠. 근데 분명히 경제는 나쁠 거예요. 네. 예, 국제 제재가 이렇게 엄청난 국제 제재 속에서 이 정도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적이라고 볼 만큼 나쁘기 때문에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계속 정말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90% 네. 이상 줄었기 때문에 어려운데도 유지는 되고 있다. 그리고 네. 우리는 너희들의 공격에는 방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네.
그리고 이른바 레드라인은 안 넘죠. 네. ICBM을 쏜다든가 이러면 정말 네, 네. 위험해질 텐데 그건 안 넘은 상태에서 최대한 개발을 했다. 그걸 극장식으로 보여줬다. 네. 심야에 네. 보여주고 근데 여전히 뭐 대화는 하겠다라고 하는 전체 큰 노선에서는 네. 대화로 나가는 준비를 끝냈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 연설령을 쭉 보면은 북한 그 군인들과 인민들에 대한 그 미안함, 고마움 이런 것도 표현하면서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인민들을 향해서 또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남녘동포를 향해서 또 뭐 사랑하는 남녘동포가 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 그래서 남북이 다시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도 좀 전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굉장히 좀 감성 정치에 호소하는 듯한 이런 그 느낌을 보여준 게 과거에 굉장히 좀 딱딱하고 좀 거친 표현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연설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주적에 같아요. 관한 언급이 없죠. 네. 네, 뭐 미제국주의나 남조선 뭐 이런 괴뢰 뭐 네. 이런 식의 북한이 많이 쓰던 어떤 주적에 관한 개념이 없고 단지 공화국을 어떤 그 위협하면은 선제적 억제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네. 어떤 그 전방위적인 그 언사가 주종을 이뤘고 이렇게 보면 가장 사랑스러운 말로 가장 무겁게 위협을 가하는 네. 이런 플롯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어떤 주적 개념 없이 그냥 나라의 자주권 존엄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러나 건드리면은 우리는 선제적인 억제력을 선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네. 없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북한 어떤 독트린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정상 국가의 지도자는 그 이미지대로 가져가고 네. 그러나 징벌하고 또 응징할 수 있을 때는 또 그에 맞는 권능을 행사하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자기들의 위신의 정치를 지속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그 정태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병진 노선으로 좀 회귀게 사실 좀 강요된 측면이 있지만 회귀되고 있는 징후가 거듭 확인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네. 이것이 일시적인 선택, 뭐 불가피하게 나온 일시적인 선택일지 아니면 북한이 얘기한 뭐 장기전, 정면 돌파전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형태로 가게 될지는 북한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한국 또 특히 미국 뭐 대선 이후에 미국의 선택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여당 쪽에서 종전 선언을 또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당 쪽에서는 그 진짜 평화의 약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 또 지금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의 어떤 입구를 열기 위해서도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제일 큰 야당이죠. 여기서는 뭐 거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종전선언 대한민국의 종말을 야기할 것이다. 뭐 이런 또 얘기도 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뭐 이런 어떤 좀 굉장히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권의 공방을 보면서 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리 김종인 대표가 경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안보는 정말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연결되는 그 거예요? 사람들이 늘상 하던 얘기가 있어요. 네. 종전선언, 그다음에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 네. 이걸 하나의 직선상에서 바라봐요 이분들은.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동맹 해체, 무장 해제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게 또 상상은 자유지만은 그 발상도 참 여러 가지로 놀라운 점이 있죠. 사실 그렇게 가면 망하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뭐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발언이 너무 나갔다. 그 특히 뭐 반헌법적인 발상. 아니 대한민국 헌법이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요한 헌법상의 책무가 평화적 통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종전선언은 평화적 통일로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텐데 뭐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 체질적인 이 반대 여기에는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좀 연출된 그러나 좀 과도한 피해망상 이런 것들을 갖다 자꾸 국민들한테 좀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서 뭐 별 쓸데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하노이 협상이 다시 아까워요. 네. 만일에 그때 볼턴이 그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네. 와 그들과 매파가 그렇게 막지 않았으면 사실 종전선언까지는 됐을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봤던 ICBM은 없었을 것이거든요. 음. 동창리 그렇게 엔진 네. 거기는 파괴에 들어가 있었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진전될 수 있었던 조금이 아니죠. 이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진전이 될 수 있었는데 미국의 매파 그리고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네. 우리나라의 매파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평화로의 길이 지금 막혔다는 걸 생각하면 좀 안타깝긴 하고 대신에 지금 종전선언 얘기하는 건 그냥 느낌으로 저거 될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될까? 평화협정까지의 그리고 평화 체제 또는 우리 정우식 대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까지의 그림이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게 물론 미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노력을 할 소지도 있지만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종전 선언이 지금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아젠다냐 하는 데는 의문이 있어요. 네. 그런데 조금 다르게 각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미국의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당분간 한반도의 평화 담론은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정책을 모색해야 되는 거고 이러는데 6개월씩 막 걸릴 거고 뭐 장관 임명하는데 뭐 상원 인준 받고 뭐 이런데도 또 뭐 거의 반년 까먹을 거고 그리고 또 중국은 지금 저 미국 공세 방어하느라고 바쁠 것이고 이러다 보면 한반도의 이 어떤 의제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중재를 한다, 촉진자를 한다 그러는데 중재를 하고 촉진을 하려면 뭔 아젠다가 있고 깃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네, 중재 네. 의제.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상태의 어떤 그 돌파 교착 상태 돌파구를 연다기보다는 앞으로 2달 후, 석 달 후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높이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도해 보려면은 그거에 걸맞는 의제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전선언은 거기에 어떤 그 대비하는 하나의 의제 같아 보여요. 네. 그런 정도지 지금의 뭐 이게 저기 주변국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하고 또 저기 다 같이 또 어떤 거 협상을 논할 수 있으려면은 그 협상의 테이블 의제 여러 가지 어떤 구성 방식 이런 건 한국 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마침내 왔습니다. 네. 마침내 왔고 그러자면은 이런 의제 관리 설정을 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진즉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저는 지금은 그런 국면적인 성격 아니에요. 어제죠. 그 이수혁 주미대사가 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고위 관료들과 접촉해 본 결과 미국은 오케이다. 그래서 북한만 동의하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수혁 그 대사가 과거에 육제회담 수석 대표도 하고 이번에 이제 주미 대사로 있으면서 미국 쪽 동향을 그래도 좀 잘 아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오케이 한 상황이다. 북한만 오케이 하면 된다. 이게 또 이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좀 팩트 체크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난 7월달에 미국의 한 그 언론 매체가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일환으로 북한이 좀 뭐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들이밀었던 것처럼 완전히 사실상 항복하고 나오라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좀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비핵화 방안 그리고 일부 실천 이런 것들을 하면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선언에 사인할 수 있다. 이런 안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이 트럼프 선거 캠프 쪽에서는 한국 전쟁 70년을 맞이한 한국 전쟁을 끝내는 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 위대한 업적이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쭈뼛쭈뼛하거나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캠프를 공격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간주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예, 있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수혁 대표의 발언이 나온 건지 아니면 좀 뭐 이렇게 희망상을 피력한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 다만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근데 그 네. 양반하고 친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그 통화 내용을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예. 단독으로 공개하시는 거로. 아니 뭐 그런데 답변을 해주면은 공개. 근데 네. 제가 북한의 담당자면 안 할 것 같아요. 예. 종전선언이 평화 체제로 이어지는 게 아닌 상태에서 네. 트럼프 당선을 시키려고 네.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저는 종전선언을 했더라도 현재와 같은 남북 관계면 도발이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고 언제나 네. 종전선언이 굉장히 우스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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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정부라면 그냥 개성공단 열겠어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제가 5년 공부를 했고 제가 청와대에도 있었고 아무리 봐도 왜 개성공단 하는 게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원래 이게 대북 제재, 미국 유엔 제재 안 들어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면 물론 뭐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네. 아무튼 뭐 종전선언과 같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남북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개성공단 체계 같은 이런 쪽에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특히 같습니다. 잘못된 계속 북한을 제재하면 북한이 자체 붕괴할 거라는 그 가정 네, 이걸 버리지 않는 한 네,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어떤 태도에서 특히 네. 우리나라의 또 보수적인 쪽에서 그걸 버려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 북한은 여태까지도 생존해 왔고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대립하는 속에서 중국이 북한을 망하게 둘 리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풀어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북한이 자체 붕괴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는 중국 자동 붕괴론하고 두 개 한 30년간 거짓말이었던 네.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일 네.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눈물을 해석하는 어떤 언론의 사설에서는 파라 저게 제재가 통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북한 경제가 힘들면은 그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좀 압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일종의 하고 어떤 있어. 사디스트의 그 네. 가학적 심리 상태지 그게 무슨 뭐 괴롭긴 하죠. 괴롭긴 한데 다른 면에서는 외부의 압력이 네. 안을 똘똘똘 뭉치게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북한 네. 정권이 그걸 이용하는 면도 많이 네, 네. 있어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체제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져서 붕괴할 것이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가설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우리 독립투사들이 고문을 당할 때 보면, 예? 고문을 당할 때 보면 그렇게 뼈와 살이 뜯기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을 독립투사에 비유하자는 건 뭐 이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전략문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그 이제 제재에 굴복하는 것은 나라의 존엄을 파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게 30년 동안 역효과를 내왔던 문제 해법인데 여전히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깨지 않는 한 이제 비역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게 남한도 손해고 북한도 손해잖아요. 그 전략이. 네. 남한도 평화를 위협받고 그것 때문에 물론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북한은 힘들고 네. 그건 두 개 동시에 그런 가정과 그걸 이용한 어떤 통치 체제 이게 어떻게 맞붙어 있는데 이걸 네. 동시에 깨는 방법 모색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짚어볼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게 13년 된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13년, 2007년. 2007년 그 한미 정상회담 또 10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아닌데 13년이 지나도록 이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나 종전선언을 준비하는 정부 여당의 실력은 별로 좋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반적인 미국 선거의 판세를 볼 때는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미국에 제안을 할 때 종전선언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의미와 어떤 취지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잘 정리된 입장이 있지 않으면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냐 끝내자는 얘기냐 끝났다고 하는데 이건 정치적인 선언으로 끝난 건데 법적으로는 계속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질문을 해드리기 시작하면 답변하기 힘든 것들이 굉장히 그 많거든요. 다시 조지 부시 시절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 그런 시절의 생각일 때 혼란으로 다시 예.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나 국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잘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또 이제 이게 미래지향적인 해법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립하는 게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요행이 다행히 되면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것도 이해가 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 노력하는 건 맞는데 네.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종전선언의 의미라든가 앞으로의 평화 체제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는 네.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후퇴했다. 우리 김종대 교수께서 나온 만큼 후퇴했다 이렇게 보이죠. 아니 그 점을 그런 아쉬움을 저희가 우리 전전 유튜브 지금 네, 평화로에서 네.
굉장히 저 아주 격정적으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우리가 토론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종전 선언에 관한 게 이게 그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의제 관리 차원이라면은 사실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구체성을 담보할 수 없는 네. 그야말로 의제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걸 풀어나가려면 오히려 이 문제보다는 바이든 정권 인수위에 외교안보팀에 누가 들어가느냐. 네. 예. 또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공공외교가 가능하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좀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실 있게 관찰하고 지금부터 좀 여러 가지 저기 할 수 있는 연결점이 있다면은 하나씩 찾아나가는 게 어떨까. 네. 예, 사실은 미국의 북한 핵을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전문가들 중에는 아직은 소수입니다만은 북한하고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어떤 기능주의 세력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는 미군까지도 협상 카드로 할 수도 있다. 한미 군사훈련 다 협상 카드다. 핵 문제만 해결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안 되냐? 이런 사람들이 일부가 있고 그런 분들이 저기 또 혹시라도 바이든 외교안보팀에 어느 정도 합류한다면은 거기는 대화가 가능한 세력들입니다. 네. 뭐 그런 걸 해야 될 우리나라의 담당자가 핵잠수함 연료나 사용하게 해달라고 미국에 있으니까 그게 참 네, 불행하죠. 그거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불행하죠. 네. 그분이 또 FTA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까? 맞아요. 예. FTA를 두 분이 또 우리 정태인 박사님하고 또 FTA를 놓고 한때 그 자웅을 겨뤘던 제가 청와대 처절하게 2차장으로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예. 예. 그 일부 끝으로 이게 이제 종전선언 우리가 얘기를 좀 다뤄봤는데 공교롭게도 그 얼마 전에 그 벤 플리트 상이죠. 플리트. 예,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시작하는 한미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또 취하하면서 방탄소년단 BTS의 이제 이 상을 수상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BTS 멤버가 우리 양국이 그러니까 한미가 함께 나눈 고통의 역사,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항상 기억하겠다라고 소감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이건 중국을 모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를 갖다가 뭐 웨이보에 올린 거를 또 중국의 황구시보에서 그걸 또 보도하고 그 보도를 또 국내 보수 언론들이 또 그 침수봉대갖고 엄청나게 또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 한국시보가 맞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또 미국의 뉴욕타임즈까지 보도하고 이러면서 이게 막 논란이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부 순서로 이 미중 간의 이 기술 전쟁과 한국의 선택을 좀 다루기로 예정인데 일단 이 BTS의 한국 전쟁 발언 논란 사실 뭐 제 느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이게 어쨌든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상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한국 전쟁에 대한 뭐 BTS의 일반적인 뭐 이렇게 생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종의 좀 덕담하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반발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막 그 헤드라인을 뽑아가지고 이걸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중국 그렇고. 네티즌의 오바고 제가 보기에는 한중 아미가 예. 그 아미에 들어있는 한국 아미와 중국 아미가 네. 잘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밖에서 부추기지만 않으면. 네, 네. 근데 이 BTS가 굉장히 전쟁 친화적인 그 명칭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긴 하죠. 네. 방탄소년단, 예, 전방에 가서 방탄복 입고 뭐 하실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다음에 최근에 하겠다는 거니까. 유행하는 저기 빌보드 차트 1위 곡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다음에 팬클럽은 아미라고.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뭐냐? 폭발물 처리반. 저는 이 방송에서 빼주세요. 아직 아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사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노벨이 아닙니까? 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나서 생각했던 세상은 이제 전쟁이 없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아미가- 어마어마한 폭발력 갖고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전쟁은 이제 있을 수 없다. 아미가- 그래서 이제 노벨상 뭐 이런 것도 아미가 나왔지만 얼마나 무섭냐면 네.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야외 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선전하는 거 뭐라 그러지? 유세? 유세를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예, 지난번에 한번 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입장권을 다 사요.
그다음에 직전에 다 반환을 시켜버려요. 아. 정말 놀라운 예. 어우 무시무시하네요. 세계 최강의 트럼프 떨어뜨리는데 일일 진짜 일을 담당하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뭐 물론 반은 농담입니다만 아미 내의 중국 회원과 한국 회원이 잘 토론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아니 실제로 네. 제가 그 방해만 안 하면 돼요 밖에서. 한국15 보도를 보니까 한국15에서 보도할 때도 그 BTS의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아미의 발언도 보도하면서 동시에 중국 아미인데 우리가 오버하면 안 된다. 예, 이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오버해갖고 BTS를 곤란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또 이제 중국 아미의 또 그 이제 그 웨이보 얘기도 들어갔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앞에 것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거죠. 네, 이게 마치 이제 김정대 중국의 교수가 분위기인 조금 전에 아미와 전쟁을 연결시킨 거는 잘못된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 취지가 아니 아니죠. 명칭이 그렇다고. 명칭이. 평화를 명칭이다. 만드는 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비무장 아미 한번 평화를- 건설적인 역할을 평화의 전사들이죠. 예, 예. 평화군이죠. 예, 아니 뭐 이게 뭐 BTS 관련해서 이 당사자들의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이만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는 게 참으로 또 언론에서 좀 차분하게 짚고 가기보다는 선정적으로 자꾸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커지는 것이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아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중재력 우리가 믿으면서 일부 방송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